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점심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최수범 박사님께서 실업, 노동시장 탈락과 고독사를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좌이신 최수범 박사님 소개 간단히 드리고 왜 저희가 런천 세미나에 모시게 됐는지를 간단히 제가 소개시켜 드린 다음에 박사님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수원 박사님은 연세대학교에서 의과학과를 학사, 석사, 박사를 다 마치시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그 다음에 질병관리청, 그리고 현재는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박사님이 주로 하시는 업무가 여러 이제 신호를 분석해서 의미 있는 어떤 이벤트를 찾아내고 예측하는데 굉장히 특화되셨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최초로 창궐했을 때 외국에서 몇 명이 입국하면 우리나라에 몇 건의 이제 코로나가 생길 것 같다라는 최초의 예측 모형을 질병관리청에 계실 때 최수범 박사님이 만드셨고 저희가 뉴스에서 맨날 보는 내일은 몇 명 생길 것 같다, 일주일 있다 몇 명 생길 것 같다는 그 예측 모형을 최수원 박사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게 아무튼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업무는 서울시에서의 이제 취약계층 중에 취약계층이죠. 이제 고독사를 다양한 신호를 분석하셔서 이벤트를 찾고 예측하는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하는 많은 분야가 실은 보건학적 취약계층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 최수원 박사님의 어떤 오늘 강의가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강의 시작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기술연구원에 재직 중인 최수범 연구위원입니다. 앞서서 이완영 교수님께서 저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개발한 내용으로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건 아니고요. 참고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주요 관심사는 이제 다양한 보건 자료들을 이용을 해서 인공지능 방법 또 통계 방법들을 활용하여서 이제 질병 위험을 예측하고 그다음에 평가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논문을 작성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완영 교수님하고는 이제 직업 환경 관련돼서 논문이랑 또 자살 위험군 예측을 이제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서 어 작성을 하고 게재하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그리고 또 시즈널 독감인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2월부터 한 3월까지의 독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독감 유사 환자 수를 예측하거나 아니면 그 코로나 환자 수, 즉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 수가 몇 명인지 이런 것을 이제 예측하는 데 주로 관심사로 분석을 했고요. 최근에 서울기술연구원으로 와서는 이제 서울시의 이제 주요 현안이었던 고독사 연구를 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게 고독사 하면 이제 복지나 사회복지 쪽에 연관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었던 거는 이제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의료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사람이 이 고독사의 위험이 높을지 그런 위험 인자 탐색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무엇이 지금 필요한지 등을 이제 확인을 하고 또 그러면 그거를 위한 어떤 정책을 펼쳐서 그나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찾는 게 저의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슈가 됐던 이 창신동 모자 고독사 사건이라든가 이제 수원 세모뇨 사례와 더불어서 이게 매년 이제 사례가 늘고 있는데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제1차 고독사 예방 대책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에 되게 자세하게 고독사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하고 또 지원을 할 건지에 대한 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 거기 중에 안에 보면 위험군을 발굴하고 또 위험 인자를 찾고 또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 고립된 사람들이 스스로 그 지역군의 이제 복지를 찾아오기 전에 미리 찾아내서
선제적으로 이제 제시를 하는 방향을 이제 추진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언뜻 보면 이제 직업 환경 세미나와 이 주제가 연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사람이 삶을 살 때 직업이 돈을 버는 행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외에도 다른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이런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는 이번 세미나에서 고독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서울시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고 또 왜 매년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 다음에, 제가 이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해서 수행했던 실태조사 자료와 복지 상담 기록인 행복 이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와 이제 과정을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그러면 고독사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독사란, 이게 고독사 예방법에 인제 제1 조에 인제 적혀져 있게 되는데, 가족, 친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1인 가구죠. 그 자살,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기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인제 키워드가 인제 단절과 고립 1인 가구, 이게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 즉 1인 가구면서 인제 보통은 인제 독거노인들이 좀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홀로 죽음, 이 뭐 일반적으로 보통 가족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병원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약간 좀 안 좋아지면 응급실로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보통 병원에서 인제 사망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그 고독사 하는 사람들의 주요 패턴을 보면 이 집에서 홀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살 등 병사, 또 어떤 급사 등의 이렇게 돌보는 사람 없이 이제 혼자 맞이하는 죽음을 얘기를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료기관이 아닌 인제 거주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또 이 일정 시간이 지나야 된다라는 게 법정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시신이 부패하는 정도 등을 이제 고려하기 위한 건데, 이게 정확하게 딱 며칠 이후에부터 고독사라는 건 아직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3 일에서 1 주일 정도 뒤에 발견되는 시신을 어 고독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결국은 사망 후에 그 3 일이나 1 주일 동안 그 사람을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제 이런 고독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서울시는 이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나 보면, 이 주거 취약 지역의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 전수 조사를 하거나, 또 서울 살피미 앱 등을 개발을 하고 배포를 한 다음에 이 돌봄 사각지대라든가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이제 살피미 앱을 배포를 했고요. 이 살피미 앱은 뭐냐면, 핸드폰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이 핸드폰이 켜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 뭐냐 인풋이 없었을 경우 인제 담당 공무원한테 알람을 주는 어플입니다. 그리고 IoT 안전관리 솔루션은 인제 조도나 아니면 움직임 감지 센서 등을 활용을 해서 인제 사람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IoT 제품이고요. 인제 스마트 플러그 같은 경우에는 TV나 아니면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 이제 플러그를 꽂아 놓고 그 기기가 활동을 하는지 작동을 하는지 여부를 인제 판단을 해서 이게 일정 시간 동안 아무 켜지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고 뭐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보면서 모니터링하면서 이제 이 사람의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예방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속 발 발생하고 있죠, 고독사는. 그리고 인제 자체적으로 인제 전체적으로는 올해나 작년 말부터 이제 전국적인 고독사 사례의 실태 조사를 진행했지만, 그전까지만 해도 이 고독사의 실태 조사조차 안 되고 있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고독사 실태 조사를 했고, 또 위험 발굴 등을 했는데, 그때 인제 서울시 재단에서는 이제 고독사 위험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실패와 상실감이 누적되는지 여부를 인제 설문조사로 판단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사업 실패 경험이 주요 상실감에 누적이 되는 게 있었고요. 또 고립적 일상은 이제 평균 하루
식사 횟수가 1회 이하이라든가 일주일 동안 외출을 두 번 이하로 한다든가 또 일주일간 만난 사람이 1명 이하라든가 문자나 주고받은 메시지가 1건 이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과의 이게 피드백이 있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혼자 홀로 집에만 있는 경우가 이제 고독사 고위험군 체크리스트로 고립이란 키워드로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동성이 높은 생애는 이제 이사를 자주 한 거, 또 공적 서비스 지원이란 거는 이제 자기가 본인이 노동 능력이 없어서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공적 서비스를 요청한 사람 등을 이거나 아니면 장애나 만성 질환으로 이제 기초생활 수급을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놓고 고위험군을 선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로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예방 체크리스트를 했는데 이게 이거는 그 해당 위험군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주변에서 즉 이웃이 이런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내 주변에 혹시 고독사 위험군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그 체크리스트였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조사하고 또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그다음에 예방 대책도 수립을 했는데 이 고독사 사례가 2020 년도에 51 건에서 21 년도엔 76 건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나.' 좀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는데 이런 게 결국은 수동적으로 그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물론 사람이 가서 조사도 하고 해야 되지만 본인이 힘들어서 그 주민센터에 찾아오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직접 그 사람들을 발굴해 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서 지금 복지 사각지대인 사람들을 그 대상군을 선별을 하고 인제 복지사들이 찾아가서 그 사업들을 설명해 주고 참여를 요청하는데 그 사업 대상자가 127명 중에 그러니까 고독사로 사망한 127명 중에 11 명밖에 되지 않아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거나 아직도 그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인제 고독사의 특징을 통해서 '어떻게 인제 예방을 접근해야 되나.' 인제 고민을 했는데 이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고독은 결국은 우리가 사회 예방을 위해서 관계 단절 위험 인자를 그 통해서 예방 가능한 사회 관련 요인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 이것도 고독 사망자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이로 예방에 의한 사망 위험 인자 등 예방 가능한 건강 관련 요인들을 탐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군들의 사회적 관계 회복이나 더불어 육체로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동적 자살 이 삶을 위한 지원을 거부하고 만성적으로 무기력한 상태로 인해서 그 수동적으로 인제 자살이 되는 수동적 자살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의 의지나 아니면 생계나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의료적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료 이용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인 사람들을 발굴해 내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다른 연구자들을 통해서 인제 고독사 위험 요인들을 한번 탐색해 보았는데요. 이 보시면 보통 공통적인 요인으로는 열악한 주거 문제, 경제적 어려움, 정신 건강, 그다음에 제한된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 단절 이런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인제 청년군 같은 경우에는 이 직장, 학업을 위한 시험 준비, 또 실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이 자살 요인들이 되게 높은 그 고독사 위험 요인으로 탐지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즉 청년의 경우에는 이제 건강적인 요인으로 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는 매우 낮고 보통 이제 이런 취업 스트레스나 아니면 사회적 단절이나 아니면 특정 트라우마를 통해서
예, 자살로 인한 고독사가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장년 같은 경우에도 이 실직 그리고 은퇴, 그러니까 조기 퇴직, 또 파산 등이 결국은 직업적인 요인들이 매우 중요한 그 위험 인자로 탐색이 됐고, 이러한 실직으로 인해서 결국은 생활고를 벗고 또 경제 관련 소외감 및 우울감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이 고숙자 연구위원은 그 얘기를 하였습니다. 또 그거 이외에도 그 배우자와 이혼 등에 의한 가족 단절, 좀 가족에 대한 부재, 그다음에 간질환, 즉 이렇게 좀 정신질환거나 아니면 좀 힘든 사람들은 이제 간질환이 높은 그 음주를 통해서 간질환이 높은 경향이 있었고요. 또 관계의 깊이나 거부, 또 알코올 의존, 영양 불균형 등의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1인 그 독거 노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독거 노인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만성 질환, 또 시체 관련 스트레스, 질병 관련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고, 또 배우자가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배우자가 사별을 하면서 이제 삶의 의지가 감소되는 경우,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빈곤해서 이제 관계망이 낮아지는 경우 등이 이제 이런 생애 주기의 고독사 위험 요인으로 선택이 됐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고독사 위험군 중에 이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게 50대, 60대 남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결국은 이 실직이나 은퇴 쪽 자신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탈락으로 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결국은 삶의 의지를 낮추고 또 그게 고독사로 이어지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제 송인주 그 서울시 복지재단에 계신 분이 인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이 고독사의 지역의 집단화, 즉 이런 고독사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그 공간적인 죽음 쪽 지리적인 요소를 반영한 고독사, 주거 취약계층, 이게 아파트에 사는 사람보다 이 다세대 주택이랑 반지하에 사는 사람이 더 높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는 것처럼, 이런 지역에 대한 이렇게 요인으로 발생이 되고, 또 이게 노동 사회에서 배제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어떤 직업을 하고 꾸준히 매일 일정한 간격으로 직업장이나 아니면 사람과 관계를 가졌다면, 뭐 제가 문제가 생겨서 그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그 주변인이 연락을 주고 문제가 있었는지 알아챌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퇴직으로 인해서 직업이 없는 사람 경우에는 이 고독사의 위험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삶의 의지라든가 이런 은퇴 경험이 노동사회에서 배제되는 게 이런 그 고독사 사회적 원인으로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인 경우에 이제 본인이 공적으로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복지사가 가서 "지금 당신은 이런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서 신청만 하면 된다라고 해도, 그거를 받으면 본인이 되게 사회적 낙오자로 인식하거나 아니면 번거로워서 등의 이유로 인해서 아예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또 본인이 그런 복지에 대한 해당자가 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을 해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아파도 병원에 안 가고 그 병을 키우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제 중증 질환자가 어 돌봄이 없이 옆에서 가족이 보통 돌봐주게 되는데 가족도 없이 혼자서 끙끙 앓다가 이런 돌봄의 부재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사회적 고독사가 발생한다는 그런 원인으로 이제 송인주 박사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고독사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인제 다양한 데이터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고독사 사례는 사망자가 발생하기 이전의 자료는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는 고독사 예방법이 아직 개정돼 있지 않아서 관련된 자료 수집도 결국은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특정 기관에서만 할 수 있고, 접근도
기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지사각지대는 그 복지사각지대 시스템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적 개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시에서 실태 조사나 아니면 수행한 이력들을 제가 수집을 해서 이러한 예방을 위해 개선 방향이라든가 위험 요인들을 발굴하는 데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부터 21년도까지 그 서울시에서 발생한 고독사 사례 중에 127명에 대한 고독사 사례를 분석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사망자가 사망 후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실질조사 종이 한 장에 써 있는 부검이나 아니면 질병 요인들, 아니면 그 복지 주민센터에서 상담한 이력들을 가지고 이제 조사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음 자료는 어 사회 사회보장 사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그 상담을 받게 되는데, 복지사와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 상담 기록들, 어떤 사람한테 어떤 복지의 혜택이 주어졌으며 무슨 상담을 했다라는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행복이음이라는 그 자료 분석 데이터 시스템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 이 해당 자료에서 도독사 한 사례들만 추출을 해서 약 113명에 대한 자료를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이건 텍스트 자료입니다. 그리고 어 복지재단에서 이제 1인 가구 기초수급자 중에 이제 2020 년도 사망자를 대상으로 이제 고독사 위험군을 이제 선별을 해서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 약 978명의 자료를 이용을 해서 그 20 년대 51명 고독사 사례를 포함한 자료도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건형 자료는 이제 대조군으로 활용하려고 그 어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고독사 관련 키워드로 뉴스 기사들을 검색을 해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고독사를 하느냐? 네. 저는 국건형, 그리고 위험군, 그 고독사 고위험군, 그다음 고독사 한 사례, 이렇게 세 가지 그룹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인제 특징을 보았는데요. 역시나 인제 다른 그 위험군보다 60대 그리고 30 대, 50 대, 60 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를 했고, 그다음에 여자보단 남자가 아주 높은 비율로 고독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80%로 되어 있는데, 지금 127명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인제 분석한 그 어 실태조사 자료이기 때문에 좀 더 기초수급자가 비중이 높습니다. 이 최근에 발표한 그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사례를 보면 거의 49%가 기초수급자고 51%가 기초수급을 받지 않는 사람이 고독사했다라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가 대다수이고요. 이제 거주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가구 주택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제 기타인 여인숙이라든가 아니면 고시원, 이런 데서 이제 여관,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이 타 그룹에 비해 15%로 아주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만성 질환자도 많았고, 지체 장애라든가 정신질환, 그리고 알코올 관련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비중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 기초 수급을 받고 있는 주거 취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 1인 가구가 그 고독사의 위험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 요인을, 근데 그 사례 중에 이제 직업 요인들만 뽑아서 한번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이 직업이 없는 사람이 86.6%로 매우 높았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고독사 비율이 높은 사람이 50 대와 60 대가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무직자가 많다는 건 이제 사회에서 직업이 배제됐다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이제 상담 기록 중에 일부를 발췌한 내용인데요. 어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택시 회사에서 근무를 했으나 자녀의 사망 이후에 인제 퇴사를 하고 발목에 심한 부상이 있어서 거동이 불편해서 밖에 잘 나가지 못하다 한 이
얼마 있지 않아 고독사한 상태로 이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로 인해 경비 일을 하면서 어렵게 충당하면서 활동을 했으나 이 경비 일도 그만두게 되어 기초수급자가 선정이 됐는데 얼마 가지 않아 또 사망자로 발견이 됐다라는 사례가 있었고요. 또 사례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이제 근무를 하다가 공사장에서 오른팔을 다치고 이제 회복 중에 이제 이 다치고 고령이고 이러니까 또 제2차 채용이 되지 않아 소득이 없는 상태로 지속되다가 인제 복지 신청을 했는데 그게 되기 전에 받기 전에 사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례가 4 같은 경우에는 인제 간질 발작이 잦아서 인제 건강 상태 중도에 인제 응급실을 가거나 중환자실도 가는 등 상태가 좋지 못해서 직업도 갖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였고요. 또 5 같은 경우에는 어 만성 뇌경색으로 인제 자활 근로가 인제 이전에는 자활 근로로 인제 직업이 있었는데 그게 뇌경색으로 인해 그거조차도 못하게 되고 근로 능력이 없음으로 이제 상태가 변경되고 나서 대상자가 서로 선정이 됐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그렇게 사망했다라는 이력이 있습니다. 또 이 6 사례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상시 근로로 근무하다가 실직이 됐는데 이게 고시원에서 거주를 하다가 1년 후에 고독사를 했다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게 남자의 사례들이 많고 여자보다는 또 대부분이 60 대에 치중되어 있다. 또 그리고 어떤 직업에서 본인이 직업을 갖고 있을 건강 문제로 직업에서 탈락이 되거나 아니면 무슨 다른 문제로 실직이 됐을 경우 이렇게 사례가 고독사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행복이음 고독사한 사망자의 생전에 실시를 했던 상담 기록들을 가지고 이제 텍스트 마이닝을 분석을 통해서 이제 위험 인자를 발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들은 이제 사망 이전에 얼마나 이 복지사들이 접촉을 했는지, 이런 얼마나 자주 상담을 했는지에 대한 관리를 했는지에 대한 기록, 그다음에 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복지사가 자격이 안 돼서 아니면 특정한 이유로 거절된 사례, 또 특정한 그룹은 핸드폰 요금도 내지 못해서 연락이 힘들거나 그다음에 인제 연락해도 그냥 본인은 아주 상태가 귀찮고 그다음에 연락받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연락을 아예 그 받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고위험군으로 판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위층적으로 의료를 겪고 있는 사람, 또 건강상의 문제의 이유로 바깥 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이런 고독사 고위험 인자라고 이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독사 사례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수급자, 즉 이 비수급자의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주민센터에서 복지 상담가가 연락조차 안부 확인조차 안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까 51%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복지에서도 배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특징을 파악을 해서 발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인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석사 중에 이제 80.3%가 지원을 받았는데 예방하기에도 부족하고, 또 긴급복지를 15.7%가 신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단발성 지원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려움을 겪고 고독사로 발생할 수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 관리 이력조차 없는 비수급자에 대한 고독사도 현재는 선별이 필요로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이게 시스템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물론 사람도 일일이 찾아가서 이 사람이 위험군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인력적 한계와 또 본인이 나서지 않거나 주변에서 알리지 못하면 한마디로 잠수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발굴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다음은 인제 데이터 분석 결과를
과정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독사 사례는 이제 21년도에 8월 그리고 1월, 3월 사망 건수가 많은데 이 날짜는 원래 기존에 있는 다른 노령자나 고령자나 사람이 사망률이 높은 날짜이기도 하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테스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행복이음 자료에서 그 상담한 사람이 적은 그 기록 중에 가장 많은 그 빈도로 언급되어 있는 것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대한 요청이 많았고 보시면 그다음에 전화 연락이 잘 안 되거나 전화 연락을 했다라는 그 이력이나 아니면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그 어려 근로 능력에 문제가 있다라는 상담이 내용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워드 투 벡터 방식이라고 이제 한 문장에 그 상담 기록 중에 같이 언급되어 있는 그 키워드들을 다 분석을 해서 어떤 키워드들과 가장 연관이 높은지에 대해 연관성 분석을 하고 상관관계 분석을 해서 이제 워드들 간의 그 벡터를 구한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 놓은 거고요. 왼쪽에 있는 그 상관 분석은.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고독사 관련 뉴스 기사가 몇 건이 있었는지를 이제 분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독사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22년 예 이 예 2011년도에 급격하게 언급이 이슈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계속 인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작성을 한 게 22년도 중반이라서 아직 22년도는 적게 나왔는데 지금 계산하면 훨씬 더 높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 그 계속 고독사 키워드로 인해 발생되는 뉴스 기사는 증가하고 있고 또 12월 그다음에 1 월에 겨울철에 인제 고독사 관련 뉴스 기사가 건수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원래 제가 주 관심사였던 이제 예측 모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그 그다음에 고독사 위험군, 그다음에 국건형 자료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를 키워드들로 인제 변수들로 비슷한 변수들로 합치고 연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 전체 중에 어떤 사람이 고독사인지 그다음에 고독사 위험군인지를 판단하는 그 예측 모형을 개발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형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 고독사와 고독사 위험군 중에 고독사를 예측하는 그다음에 고독사와 국건형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고독사인 사람을 예측하는 거를 두 가지의 패턴으로 두 가지의 모델로 구축을 했고요. 예측 모형은 이제 로지스틱 리레이션 회귀 모형으로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XG 부스트 방식, 그다음에 이진 분류의 성능이 가장 좋은 SVM 서포트 벡터 머신 등을 활용을 해서 이제 모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XG 부스트나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라미터들을 어 옵티멀 파라미터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그리드 서치와 5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최적의 파라미터 값을 설정을 하고 적합한 모델을 선정한 후에 그 각각 세 개의 모형에 대한 성능 비교를 이제 Area Under the 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을 그 AUC, ROC AUC 값을 구해서 이제 모델의 성능과 그 성능에 대한 특징을 비교하였습니다. 어 네. 다음은 이제 그 XG 부스트에 대한 설명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XG 부스트는 이 디시전 트리 즉 결정 나무 모델 이렇게 복원하기 위해서 많이 쓰죠. 그런 기반의 앙상블 또 여러 가지 모형들을 모아서 인제 그 성능을 높인 머신러닝 알고리즘 기법으로 그레디언트 부스팅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서 최근에 되게 다양한 그 챌린지에서 수상하는 등의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검증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스팅 방법을 활용을 해서 과적합 방지를 위해 파라미터가 추가된 알고리즘으로써
이 약한 예측 모형들의 학습 에러에 가중치를 두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다음 학습 모형에 반영을 하면서 이 강한 예측 모형을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정형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할 때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알고리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가적 파악 방지가 잘 됩니다. 이 말의 뜻은 이제 파라미터들, 가적 파악 방지를 위한 파라미터들에 이제 매뉴얼적으로 수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좋은 성능을 보이게끔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의 그 값들을 수정할 수가 있으며, 그다음에 검증된 내층 성능, 그다음 병렬 처리 학습으로 이제 분류가 매우 빠릅니다.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아무리 데이터가 많더라도 제가 사용하는 그 뭐 딥러닝이라든가 소프트 벡터 머신, 뭐 ANN 여러 가지, 그다음 뭐 다양한 방법들을, 랜덤 포레스트 방법들보다도 요 XGBoost가 훨씬 빨랐습니다. 그리고 결특치를 내부적으로 처리해 줘서 따로 그 우리가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그런 번거로운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단점으로는 작은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의 수가 작으면 이제 과적합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후에 이제 제가 결과를 보여드리겠는데, 지금 요 데이터가 고독사 관련 데이터는 127명으로 매우 작은 수의 이제 데이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적합 에러가 있어서 이 XG부터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해석이 좀 당연한 그 우리 머신러닝의 문제로 네, 나오는 해석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옵션 파라미터가 많아서 세부 튜닝하는 게 이제 복잡해서 이제 접근이 좀 초보자가 들어가기에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근데 뭐 디폴트 값으로 해도 성능이 우수해서 크게 그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는 모두 아시다시피 어떤 특정이 뭐 예를 들어 왼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나이가 20세 이상이다, 이하다, 예스 노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리프들이 생기게 되고, 그때 가중치를 두면서 이제 어, 그 로드들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 디시전 트리에서 배깅 방식으로 그 앙상블 모델을 만든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랜덤 포레스트고, 여기에 이제 부스팅 방법을 쓴 게 이 XG 부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는, 배깅은 이제 전체 그 데이터에서 랜덤으로 이제 일부분의 데이터를 뽑아서 모델을 만들고, 또 전체 데이터에서 또 일부의 데이터를 부스트 스트랩 방식을 통해서 병렬로 이제 그 모델을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 이 부스팅 방식은 순차적으로 전체 데이터에서 모델을 하나 만들고, 거기서 에러를 일으킨 것에 에러 값에 대한 것을 가중치로 반영을 두고, 또 새로운 그 가중치 데이터들을 만들어 놓아서 또 모델을 만들고, 이렇게 여러 번 모델들을 반복을 해서 이 에러에 대한 그 값들을 반영을 한 게 이제 부스팅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인데,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지도 학습 모델 중에 이제 이진 분류에서 많이 사용한 방법으로 논 리니어 문제를 이제 리니어 문제로 바꿔서 분류와 회귀 분석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기계 학습 방법입니다. 요 서포트 벡터 머신은 주요 목적이 두 클래스 사이에 마진 을 최대화하는 이 척표면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게 주요 목적으로,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선을 하나 그어 놓고, 이 선이 그 선 근처에 있는 그 값들이, 서포터들이 얼마나 그 서포트와 서포트 사이의 간격이, 마진이 최대화되는지에 대한 그 옵티멀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이때 그 차원수가 이제 두 개인 경우는 라인, 그다음에 세 개인 경우는 플레인으로 이제 3차원, 그다음에 세 개 이상인 경우는 이제 하이퍼플레인으로 이제 분류가 되긴 되는데, 이때 이제 3차원 이상의 함수, 그 클래스들을 선형 분리할 수 있도록 차원을 변환시켜 주는 게 이제 커널 함수가 있습니다. 이때 커널 함수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리니어, 폴리노미널, 레이디얼 베이시스, 그다음에 시그모이드 방법이 있는데, 보통 주로 레이디얼 베이시스 RBF 모델이 뭐 성능이 좋다라고 해서 저도 이 RBF 모델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이제 비선형 분리 데이터를 커널 함수로 분류 모델링이 가능하고, 이제 다중 공성성 문제를 잘 회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써보니까 이진 분류에서는 확실히 제일 좋은 성능을 보이더라고요. 단점은 이제 확률 추정치가 직접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용량 처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선열커녕 결국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랑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모형들을 통해서 이제 예측 모형들을 이제 검증을 해봤는데, 아까 그 특징을 보셨다시피 이게 매우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1인 가구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아니면 50대이거나 남성이거나 이런 경우 확실히 그 고독사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국건형, 그러니까 일반인 대상으로 했을 때 고독사는 매우 쉽게 판단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위험군, 즉 기초생활수급자를 받고 그다음에 고립된 가구 중에 사망자인 경우는 사망자인 군에서 고독사를 추출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낮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 특정 인자는 명백히 그 고독사인 특징이 명백한 결과 이제 일반 질병 예측 같은 경우에 비해서 예측력이 매우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이러한 그 실태 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서 이 고독사 고위험군의 비수급자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활용의 발굴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주민등록 정보 등의 이제 서울시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는 것을 작성을 했고요. 이 직업 관련된 정보도 충분히 이 고독사 고위험군의 그 역할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예를 들어 직업 일을 하면서 인제 산재를 통해서 앞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 사망 사례인 경우에 고독사의 고위험이 높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험 요인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충족 의료 병원에 방문을 못하는 사람, 그다음에 육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거동이 힘들어서 바깥 활동을 잘 못하는 사람, 즉 만약에 직업을 통해서 직업에 대한 그 상해로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게 하게 된 경우도 당연히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상담사가, 그러니까 복지사가 이 해당 위험군에 연락이 힘든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고독사를 인제 예방하기 위한 베이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인제 사회적 관계를 말할 수 있는 주민등록 정보, 신용 정보, 그다음에 이동통신 정보 등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료 빅데이터인 건강보험공단 자료라든가 이 IoT 스마트 플러그 등의 이 본인이 외출을 자주 하는지, 아니면 또 실내 온도차가 그러니까 바깥이 추우면 이제 내부는 따뜻해야 되고 바깥이 더우면 내부는 시원해야 되는데, 이 온도차가 다르지 않다면 지금 이 사람은 더움에 노출되어 있고 폭염에 노출되어 있거나 폭한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 플러그나 아니면 IoT 센서 등을 통해서 상황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 상담사 같은 경우에 가이드라인을 구축을 해서 이게 각 상담사별의 능력의 차이로 인해서 발굴할 수 있는 사람과 발굴할 수 있지 않은 사람들을 차이가 심하게 되는데, 요거를 인제 줄이는 거를 필요로 하고, 또 대응 절차, 상하병 안내뿐만 아니라 선제적 대처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더 추가돼야 되겠고, 또 AI 상담 기술을 통해서 이 상담사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좀 더 해결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또 AI 상담 기술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한 사람들은 자신의 지금 어려움이나 뭐 상담을 할 때 실제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AI 상담이 좀 역할을 더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행정 DB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위험군 선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있을 수 있을 것이며, 인제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연계를 해서 이제 선제적 발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또 연락이 힘든 사람이나 아니면은 IoT 센서나 아니면 AI 등을 통해서 좀 사업들이 추진되고 데이터가 지금 수집되고 있는데, 현재 자치구라든가 서울시에서는 이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하거나 아니면 체계적으로 분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분석과 관리를 통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그 고독사 고위 연구는 발굴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채팅에 남겨두시면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사가 참 임팩트가 큰데, 사회적인 임팩트는 큰데 생각보다 케이스 숫자가 굉장히 적네요. 그죠? 네. 이 케이스 숫자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 사회 보장 시스템의 행복 이음을 상담한, 그러니까 복지 상담사가 상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네, 네. 추출한 거라서 매우 적고, 이거 이외에 이제 자살자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많은 수의 고독사는 이제 경찰청에서 갖고 있는 자료에서 많은데, 음. 이 경찰청에 대한 자료는 분석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한 10배 정도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감추어진 케이스도 많은 사례가 저희 분야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직업의학이건 환경의학이건 기사 나오면 임팩트는 되게 큰데 실체를 잘 모르고 되게 규모가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박사님 하신 것처럼 가용한 모든 자원을 좀 다 총동원해서, 또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분석 방법을 통해서 파악하고 예측하시고자 하는 모습이 이제 저희 분야에도 좀 적극적으로 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접근 방식인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뭐 질문,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김인하 교수님께서 XG 부스트 모델에서 미싱 변수는 이제 오토로 처리된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떤 이제 메커니즘인지 조금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겠나?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네. XG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측치를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옵션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는데, 세부적인 거는 현재 확실하게는 알 수 없고, 제가 찾아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값들을 통해서,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주변에 있는 값들을 통해서 유추하는 방식이랑 추정하는 방식이랑, 아니면은 어 그 미싱 데이터가 존재하는 값과 가장 유사도가 높은 데이터의 값들을 보충해 주는 방식 등의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XG 부스터가 어떤 방식을 선택해서 이제 하는 건 옵션으로 선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옵션별로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접 데이터의 숫자를 그레디언트 줘서 넣는 걸로 저는 일단 알고 있는데요. 그걸 좀 네, 찾아서 맞습니다. 다시 예.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네. 다른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점심시간 할애해 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런천 세미나 5월 23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사님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